후쿠시마 시찰단이 알프스라고 불리는 정화장치, 오염수를 모아놓은 탱크 등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알프스로 처리만 하면 정말 오염수가 안전해지는 건지 따져봤습니다. 가족회사 주식을 200억 원어치 넘게 갖고 있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직무 관련성이 있으니 처분하라는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JTBC가 고위공직자 800여 명의 재산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은 불복 사례가 여럿 확인됐는데 주식을 팔지 않고 버티려는 시간 끌기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오염수 시설 시찰을 시작했습니다. 중점적으로 보는 시설은 알프스로 불리는 오염수 정화장치, 그리고 처리된 오염수를 보관하는 K4 탱크 등입니다. 시찰단이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라는 부분은 아직 의문입니다. 시찰단이 방금 전 언론에 오늘 시찰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바로 후쿠시마에 나가 있는 김현애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자, 김현애 특파원, 먼저 일단 지금 김 특파원이 있는 곳이 후쿠시마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쯤인가요?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후쿠시마에 있는 도쿄전력의 원전 자료관 건물 앞입니다. 원전에서 10km 떨어진 지점인데 그 안쪽으로는 방사능 노출 위험 등으로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일 양측이 이번 시찰에 언론이 동행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시찰단은 원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인 이곳에서 간이 브리핑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예, 간이 브리핑만 했군요. 일단 구체적으로 오늘 점검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유구키 시찰단장이 이쪽으로 와서 방금 전 7시 20분부터 방금 전 끝났는데요. 오늘 활동에 대한 간단한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방사능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로 불리는 시설을 처음으로 점검했습니다. 시찰단은 이 알프스 시설의 배치를 포함해서 오염수 측정 확인용 설비인 K4 탱크군을 점검했습니다. 다만 언론의 비공개로 시찰을 진행하고 오염수 시료를 이번에 시찰단이 직접 채취해서 분석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 과연 점검 혹은 검증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찰단은 내일까지 원전에서 유관으로 점검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요. 이제 시찰을 하기 시작했는데 일본에서는 시찰단의 시찰이 끝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도 풀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요? 네, 일본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번 시찰에 합의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시찰을 계기로 우리 측의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그다음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바로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푸는 겁니다. 당장 주무부서인 농림수산성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今回はアルプス処理水についてのいろんな調査が中心になるということは聞いておりますけど、それに加えて我が方としては今輸入制限を加えているような品目についての解除をお願いをすると。 네, 어제는 하야시 외무상이 수입 금지 해제를 촉구하는 주장을 했는데 장관급 인사들이 돌아가며 잇따라 공개적으로 한국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후쿠시마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예, 시찰단의 후쿠시마 원전 시찰 첫날 관련 내용을 박상욱 기자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찰단은 오늘 몇 가지 시설, 알프스도 봤다고 그랬고요. 그러면 K4 탱크도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주장처럼 과연 일단 알프스 잘 걸러낼까요? 우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 삼중수소나 탄소 14 같은 경우에는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거를 수가 없고요. 또 알프스 초기 당초 거를 수 있다고 했었던 이 스트론튬 90과 같은 물질도 제대로 거르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몇 번 반복해서 처리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몇 차례를 반복해야 이 방출 기준에 맞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니까 필터를 한 번 거친다고 해서 이 핵종들이 다 제거되는 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2년 전에 뉴스룸을 통해 보도도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 이 해결책은 여전히 2년이 지난 지금도 알프스를 여러 번 더 거치면 된다였습니다. 그러면 여러 번 오염수를
알프스를 통해서 정화를 해야 되고 또 이걸 30년 동안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재 알려진 이 알프스의 처리 능력대로라면은요, 지금까지 쌓인 오염수 이 80만 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소 13에서 14년 동안 알프스를 쉬지 않고 돌려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도 이 빗물이나 지하수가 유입되면서 매일같이 100톤 넘는 오염수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오염수 탱크 안에 이 슬러지라고 불리는 찌꺼기 같은 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알프스의 고장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30년은 훌쩍 넘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세상사가 다 그렇지만 뭐든 계획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변수는 늘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도쿄현전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도 시찰단이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일본 주장은 알프스로 정화를 하고 또 바닷물에 아주 묽게 희석해 내보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인데 일본은 그런 주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희석을 하면 농도가 낮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희석이 방사성 물질, 또 이 핵종 자체의 제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알프스가 이론적으로 완벽히 작동을 한다고 해도 알려진 대로 이 삼중수소와 탄소 14가 걸러지지 않는다는 것, 일본 역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인데요. 이 세계보건기구 WHO는 삼중수소가 자연 상태에서도 존재하지만 이번 참사처럼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삼중수소의 경우 그 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서 이를 바다로 방출을 결정할 때에는 단순히 이 방사선량 측정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각종 환경적 또 사회경제적 요소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상욱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입니다. 얼마 전 민주노총의 1박 2일 집회를 정조준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지시했습니다. 곧바로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예, 최수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지난주 집회까지 콕 짚어서 강경 대응을 지시했는데 따로 배경이 있습니까? 네, 우선 앞세운 명분은 법치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시위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최근 노숙에 음주까지 하면서 밤샘 집회를 했던 민주노총의 시위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다만 대통령의 이런 강경한 메시지 이면엔 노조 대응을 통해서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강경 대응으로 지지율이 좀 올랐던 그런 걸 감안한 정치적 메시지일 수 있다 이 말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화물연대 파업 당시에 윤 대통령이 강경한 대응을 지시하면서 지지율이 상승세로 돌아선 적이 있습니다. 당시 긍정평가의 이유로는 노조 대응이 꼽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미일 외교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세로 돌아선 만큼 이 노조 이슈까지 주도적으로 끌고 가면서 40%대 이상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가 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또 노조의 이 불법 시위가 전임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취지로도 발언을 했는데요. 이 또한 지지층 결집을 노린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발언은 직접 들어보시죠.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최근 여당이 심야 집회를 금지하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보면 대통령의 강경 대응 입장과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심야 집회 금지는 위헌 논란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와 여당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이 집시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위헌적 발상이다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회 시위 권리가 일반 국민들의 자유권 또 공공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법 개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최수연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과 국가수사본부가 오늘 오전부터 전교조 강원 지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입니다. 전교조는 건설노조에 이어 이제 전교조 탄압이냐며 반발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국정원과 경찰이 사무실 입구를 막았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장이 이른바 창원 간첩단 하부 조직 활동을 했다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겁니다. 전교조 측은 영장을 제시하라며 막아섰고 변호사 입회를 요구했습니다. 대치가 이어지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무엇짓거리 하려고 그러는 거야? 영장 집행을 한다니까 우리가 지금 가서 적법하게 보겠다는 거 아니야? 결국 압수수색 시도 4시간여 만에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부장과 진보당 전 공동대표 1명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를 하다가 연장으로 문을 파손하면서 들어왔고 전교조는 시대착오적인 혐의라며 반발했습니다.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써왔던 카드가 색깔론이고 공안 탄압이고 압수수색이고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건설노조 압박에 이은 전교조 탄압이란 겁니다. 민주노총도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고 함께 반발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시민 12,000명이 오늘 봉하마을에 모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인 오늘 추도식의 주제는 생전에 자주 했던 역사는 더디지만 진보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노란색 바람개비와 흰 국화를 든 추모객들이 봉화마을로 향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꽃을 놓고 너럭바위에서 고인을 추억합니다. 고개 숙인 시민들은 아직 노 전 대통령이 보고 싶습니다. 항상 그립고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해마다 5월이 되면 노무현 대통령님이 항상 생각이 나고 지난해 문을 연 노무현 기념관. 스크린에서라도 보고 싶어 큰 소리로 불러봅니다. 대통령님 나와주세요. 소탈하고 많이 웃던 생전 모습을 떠올리며 한동안 눈을 떼지 못합니다. 태어나실 때 춤도 잘 추고 춤도 잘 추고 기인이 있는 분이라. 노 전 대통령을 알지 못하는 여자아이는 생가를 둘러보며 엄마의 기억을 듣습니다. 이곳은 노무현 대통령님이 어렸을 때 태어나고 사셨던 곳이지. 항상 시민들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추도식 주제는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입니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 뒤 썼던 문구이자 생전에 자주 했던 말입니다. 오늘 하루 12,000명이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고인은 떠났지만 시민들 기억 속엔 여전히 대통령으로 남았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오늘 봉하마을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도 총출동했습니다. 최근 리더십 위기를 겪고 있는 이 대표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노무현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를 자처하는 친문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대표가 이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봉하마을을 찾은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노무현 정신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역사의 진보도 잠시 멈추었거나 또 과거로 일시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뚜벅뚜벅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용기를 내겠습니다.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 등 잇따른 리더십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당내에선 현 지도부의 반성과 쇄신이 먼저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친문계 윤건영 의원은 봉하마을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새 혁신기구에 당 지도부가 전권을 위임해야 한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남겼습니다. 재창당을 거론하며 사실상 비상대책위원회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비명계 일각에서 이 대표의 사퇴를 주장한 데 이어 친문계에서도 이선 후퇴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온 겁니다. 앞서 친문계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도 가상화폐 논란 관련 이 대표의 대응 방식을 공개 비판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들 눈엔 윤 대통령과 닮아도 참 많이 닮아 보였습니다. 비명계에 이어 친문계 일각에서도 이재명 사퇴론이 거론되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JTBC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를 계기로 현 재산 공개 제도에 허점은 없는지 고위공직자 800여 명의 재산을 전수조사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문제는 많았습니다. 먼저 백지 신탁 문제입니다. 이해충돌 우려가 있으니 처분하라고 해도 소송을 걸며 버티면 그만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족회사 주식을 200억 원 넘게 가지고 있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금 그렇습니다. 먼저 최현수 기자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신고한 재산은 293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70%가 넘는 209억 원이 비상장 주식입니다. 해상 화물운송업체 중앙상선은 아버지와 형이 공동대표고 김 부위원장이 지분 29%를 갖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금융정책에 깊게 관여하는 김 부위원장이 이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백지신탁, 즉 이해관계가 없는 대리인에게 주식의 처분을 맡기라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김 부위원장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주식을 팔지 않겠다며 법적인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김 부위원장 측은 처분을 따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개인 사유라고만 밝히며 자세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 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고위 공무원은 또 있습니다.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배우자가 보유한 건설업체 주식 54억 원가량을 처분하지 않겠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총리 결정에 뭐 영향을 미친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순수 비서 업무인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배우자가 가진 8억 원대 비상장 주식의 백지 신탁 결정이 내려진 뒤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집사람도 헌법상 재산권을 가진 전문인입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무조건 강제 매각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이용해 사실상 버티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불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사실은 시간 끌기로 계속 주식을 보유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또 하나의 틈은 바로 해외 주식입니다. 국내 주식과 달리 아예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심사조차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책적으로 해외 주식과 연계된 부분도 꽤 있죠. 계속해서 김한수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선택한 주식은 무엇일까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주식 보유 내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고위공직자가 갖고 있는 해외 주식이라며 추천합니다. 정보가 많은 고위공직자가 샀으니 따라 사라는 글도 보입니다. 고위공직자의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약이 없으니 자유롭게 거래하고 그 내역이 추천 종목이 되는 겁니다. JTBC가 전수조사한 고위공직자 중 3분의 1은 본인 또는 가족이 해외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은혜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과 배우자는 넷플릭스 주식 수천만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이 직접 넷플릭스에 25억 달러 투자 유치를 발표했지만 주식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김 수석 측은 공직자 재산 신고에 관해선 따로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가족 명의로 20종이 넘는 해외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정책에 폭넓게 관여하는 자리지만 심사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강 차관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라도 해외 주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3년 전 김종각 한국전력 사장 취임 뒤 김 사장이 해외 주식을 보유한 회사가 한전에 사업을 따내는 등 이해충돌 논란은 계속돼 왔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주고 부모들을 협박한 일당을 검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사건의 주범은 성매매 근절 운동을 하는 척하면서 업소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사람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재판 중에 중국으로 도피해서 이 같은 마약 사건을 또 저지른 겁니다. 김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들이 거리에서 성매매 근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여성 청소년 성매매 근절단, 여청단입니다. 그런데 겉과 속이 다른 활동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단장 등은 성매매 근절을 내세우며 경기도 일대 유흥업소들에서
10억 원가량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겁니다. 지난해 8명이 공동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청단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때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이모 씨를 4월 학원가 마약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했는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0월쯤 중국으로 도피한 인물입니다. 이 씨가 이번 사건을 계획하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모집책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된 또 다른 이모 씨도 여청단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성매매 업소를 협박했던 경험을 토대로 부모들도 협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청단 구성원 중에 학원가 마약 사건에 가담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국가 자격 시험을 본 600명 넘는 사람들의 답안지가 채점도 하기 전에 사라져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답안지를 금고에 넣었어야 했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이 실수로 금고 옆에 창고에 뒀고 또 그게 그대로 파쇄된 겁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입니다. 지난달 23일 이곳에서 건설기계 설비기사 등 61개 종목의 609명이 실기시험을 봤습니다. 다음 달 9일부터 합격자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시험을 봐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채점도 하지 않은 답안지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 하고 계속 검색을 해봤어요. 마음이 힘들었죠. 가채점을 해봤는데 합격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직을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중이어가지고. 시험 주최 측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어이없는 실수가 원인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 답안지를 금고에 넣어야 하는데 금고 옆 창고에 넣고 그걸 그냥 기계에 넣어 없애버린 겁니다. 공단은 일단 재시험을 보고 피해 보상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609명 중 한 명도 빠짐없이 재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 응시자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연락드려 사과한 후 재시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은 반발합니다.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합당한 보상이라고 재시험을 치르게 해준다고 하는데 공단이 교통비까지 주겠다고 했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씨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의 관장입니다. 미술관은 SK 본사 건물 4층에 있는데 SK 측이 미술관을 상대로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SK 설인동 빌딩입니다. 여러 SK 계열사들이 입주한 SK 본사입니다. 이곳 4층에는 아트센터 나비가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씨가 관장으로 있는 미술관입니다. 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14일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계약이 연장되지 않았으니 빌딩에서 나가달라는 겁니다. 최 회장의 SK와 노 관장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나비와의 관계를 끊기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노 관장은 소송 과정에서 SK의 문화자산인 아트센터 나비를 운영하며 SK그룹에 기여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주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노 관장 측은 이혼 소송 진행 중에 건물부터 비워달라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문을 법원에 낼 예정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돈이 있는데도 세금을 안 내고 호화 생활을 한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국세청이 재산 추적에 나섰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더니 금고에서는 현금 다발 수억 원이, 또 벽장에서는 명품과 보석이 쏟아졌습니다. 체납자 가운데는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도 있습니다. 정희용 기자입니다. 양도세와 증여세를 안 낸 고액 체납자 A씨의 집입니다. 휴지와 담요를 치우자 금고가 나옵니다. 저 문만 열어주면 되는데, 금고에. 할머니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금고를 열자 5만 원짜리 지폐 다발이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가 가득합니다. 총 4억 원입니다. 세금 수십억 원을 안 낸 무역업자 B씨는 벽장에 명품 가방과 신발, 보석을 가득 숨겨놓았습니다. 너무 많은데 이거 싹 다 드러내야 될 것 같은데? 수십억 원의 로또 1등 당첨금을 빼돌린 사람도 있습니다.
로또 당첨 전에 밀린 세금이 있었는데 이걸 내기 싫어서 당첨금 일부를 가족 계좌로 보내고 나머지는 현금과 수표로 뽑았습니다. 복권 당첨금 수령 계좌를 압류하여 징수하고 가족 계좌로 이체한 당첨금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등 재산 추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 557명이 숨겨놓은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꼭 버티낼 기다. 반드시 헤쳐나갈 기다. 가지 마라. 사실이 아는 정 씨가 있다고 그 목소리도 있습니다. 너무 아깝죠. 在日コリアンっていう存在自体で僕らの存在自体がやっぱり昔あった歴史そのものだと思うので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하나 세우며 일본 사람들이 찾아보는 이 도자기를 만든 사람도 또 좀 존경할 수 있을까. 네, 제1동포, 이른바 자이니치 코리아는 일본 곳곳 각각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100년 넘게 각자의 방식으로 수많은 차별과 혐오를 헤쳐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터전을 만들었습니다. 이혜원 기자가 그들의 삶을 들었습니다. 在日韓国人について何か聞かれたこととか聞いたこととか知ってることってあったりしますか？特にないですね。あんまわかんないです。 겉모습만으론 누군가의 국적을 판단할 수 없죠. 제1동포는 어디에서나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차별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자이니치 가족의 삶을 소설로 녹여내는 작가 후카자와 씨 역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父が自分の故郷である三丁目の密航していくんですけれども、ここまで見つからずに来れてよかったが、いつ警察や右翼の連中がやってくるかわからなかった。 차별은 대를 이어 이뤄졌습니다. すごく深い関係になった時に、実は韓国人でっていうお話をすると、結婚考えていたけれども困るとか、別れましょうとか、いない時にあの人は韓国人だからこうなんだっていう言い方を。 하지만 꺾이지 않았습니다. 칼럼을 기고해온 잡지에 혐한 특집 기사가 실린 것을 보고 연재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특집 제목은 한국 따윈 필요 없다였습니다. でちょっと見過ごせないと思ったんですね。でそれでやめた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そうやって言っていかないと変わらないし。 자이니치 1세들의 활동을 돕는 봉사를 하는 김정희 씨. 한때 일본식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高3の時にね、私の本当の名前はキムです。キム・ジョンヒと呼んでくださいっていうような。でそれを先生に言いに行ったんですよ。あなたあともうちょっとで卒業でしょって。卒業したら自分で好きなように生きていいから、この学校にいる間は他の生徒に動揺を与えるようなそういう真似はやめてくれって言われて。 하지만 조금씩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自己紹介して名前が韓国の名前で韓国人だっていうのを明かした時にすごい韓国語喋れるのとかすごい 차별에 맞서고 견디고 스며든 수많은 자이니치 덕입니다. 先代たちのおかげで今の若い子たちは、昔よりかは多分そういう就職とか自分のやりたいことが、できるような世の中に、なっていったんじゃないかなって思います。 JTBC 이혜원입니다. 일본 사회에서 소외됐던 자이니치들은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어냈고 또 이 문화를 일본 사회에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화로에 구워먹는 고기구이, 야키니쿠도 바로 이들 자이니치의 손끝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조혜연 기자입니다. 일본 속 작은 한국 오사카 이쿠노구. 이곳의 코리아타운 시장엔 평일 낮에도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이 정착하며 만들어졌습니다. 제주도하고 여기 오사카관에 옛날에 정리 연락선이 있었거든요. 일하러 오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징용으로 온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정착되면서
해방 후 4.3의 비극을 겪은 제주 사람들에게 기회의 땅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시장 곳곳에선 제주에 뿌리를 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 분이세요? 네. 아, 저희 한국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아, 소원에서. 네. 한국의故郷はどこになりますか? 제주도.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한국말 이성. 제주도의 주전면 주전시. 제주도時代背景多分ご存知と思うんですけど、仕事もないしいろんなペットパーチとかっていうの。で、アボジが亡くなる前一回連れて帰ろうか思ってんけど、まあそれも。 빨간 등이 밤거리를 비추는 이곳은 오사카 남바의 중심지입니다. 저녁 식사를 즐기러 온 사람들로 식당 곳곳이 붐비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거리가 되기까지 그 중심엔 제1동포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소 잡은 후에 다 버렸다, 내장을. 버린 것이 일본말로 호르몬. 그래서 빨지 해가지고 깨끗이 씻고 우리나라 맵게 해가지고 양념으로 해가지고 한 곳이 야키니쿠 스타트야. 젓가락은 우리 교포가 한 거다.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마장 중국 때문. 그것을 이 가게 하기 전에 24년 전도 했어. 사실은 그 회사 같은 데는 못 들어갔다. 차별 속에 살아왔지만 학교는 조선학교인데 그때는 우리가 너무 강했어. 옛날에 일본 그 축구 대회가 있는데 그런 데는 못 나갔어. 군 대회 같으면 나가면 우승하니까. 젊은 자이니치들에겐 용기를 내 더 멀리 날아보라고 합니다. 하는 거 다 해라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이고 인생 딱 한 번뿐이다. JTBC 조혜연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사랑해요. 네, 우리 발사체 누리호가 내일 저녁 처음으로 실용 위성을 싣고 우주로 향합니다.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나로 우주센터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민 기자, 오늘 누리호가 발사대로 옮겨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조립동에 있던 누리호는 오늘 아침 특수 차량에 실려 1.8km 거리의 발사대로 천천히 옮겨졌습니다. 그런 다음 오늘 가장 중요했던 기립, 다시 말해 하늘을 향해 우뚝 서는 과정에 들어갔는데요. 발사대에 세운 뒤 누리호의 전기와 연료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현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몇 시에 쏘는 거죠? 예정된 시간은 내일 오후 6시 24분입니다. 잠시 뒤 발사관리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위원회 측은 오늘 오후 소나기가 오는 바람에 작업이 미뤄지긴 했지만 발사 일정에 차질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내일 날씨와 준비 과정에 따라 발사 시간이 20-30분 당겨지거나 늦춰질 수는 있습니다. 내일 못 쏘면 이달 말까지 다시 시도를 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위성을 싣고 가는 건 이번이 처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누리호는 두 번째 발사인 지난해 6월 목표 고도에 들어가는데 성공했는데요. 당시엔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 성능 검증 위성과 꼬마 위성만 싣고 갔습니다. 반면 이번엔 누리호 꼭대기에 실전 임무를 수행할 실용 위성들을 싣고 갑니다. 실용 위성이 궤도를 잘 돌아야 발사에 성공한 건데요. 성공했는지 여부는 모레 오전은 돼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시민들이 현장에서 누리호 발사하는 걸 직접 볼 수도 있습니까? 보안 때문에 이곳 나로우주센터에선 볼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발사대를 중심으로 반경 3km를 통제하고 있는데요. 차를 몰고 온 시민들이 임시 검문소 앞에서 발걸음을 돌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내일은 나로도 인근의 바닷길과 하늘길도 닫힙니다. 발사 장면을 직접 보려면 지난 발사 때 누리호가 잘 보였던 해수욕장과 전망대, 다리와 방파제 등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에서 김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올 여름도 많이 더울 거라는 예보 속에 오늘 밀착 카메라는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의 휴식 시간을 따라가 봤습니다. 노동자들은 건설 자재가 쉴 곳은 있어도 사람이 쉴 곳은 없다고 말하는데요. 상황이 어떤지 이희령 기자가 담았습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셀트리온 3공장 건설 현장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에 가려는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건설 노동자 약 650명이 일하고 있지만 내부 식당은 한 곳뿐입니다. 좀 복잡하고 컨테이너 바로 옆에 이제 길바닥에서 이제 먹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보면 하고 안쓰럽고. 쉬는 공간은 더 열악합니다. 이곳은 헬멧 같은 보호 장구 그리고 공사용 건설 자재들이 쌓여 있는 창고입니다. 그리고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의 좁은 공간인데요. 이 아래를 보면 노동자 한 분이 이미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건설 자재를 쌓아둔 선반이 나오는데요. 이 위쪽에도 잘 보이지 않지만 한 분이 쉬고 있습니다. 노동자 650명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은 단 3곳뿐입니다. 결국 자재 창고 안에 다닥다닥 붙어 눕고 입구에서 쪽잠을 잡니다. 인원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무슨 사람이 아니라 가축대하듯이 약간 우겨넣는 천막도 설치했지만 바닥에서 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곳곳에 상자를 깔고 잠을 청하는 사람도 보입니다. 그냥 딴데 뭐 쉴 때가 마땅 편하니까 창고가 싫어. 여봐야 진짜 죽으라고. 좁은 화단 위에도 나무 그늘 아래에도 컨테이너와 안전 펜스 사이 좁은 틈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마취하면서 이제 용접하고 일이 워낙에 힘들다 보니까 안 쉬면 사고가 나요. 힘들면 다리도 힘 풀리고 막. 작업자들을 위하는 거는 없고 빨리 물량만 빼달라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곳은 공사 현장 바로 옆에 있는 공원입니다. 안에 쉴 곳이 마땅히 없다 보니까요. 이렇게 길에 그냥 앉아서 쉬시는 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요. 언덕에 누워서 주무시는 분도 있습니다. 당분에 요새 나가지 말고 여기 이런 사람들 눈치 볼 수밖에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옛날 노예선 생각나지 않으세요? 자재가 쉴 곳은 있지만 사람이 쉴 곳은 없다. 여기는 말 그대로 한 30년 전에 근무 환경인 거죠. 셀트리온은 원청업체와 소통해 부족한 부분을 빠르게 개선하겠다고 했고 원청업체는 200명 정도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도로 옆, 화단 옆을 제대로 된 휴게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기본적인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작업 환경은 노동자와 건물의 안전 모두 위협합니다.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대낮에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직 보디빌더가 주차 시비 끝에 30대 여성을 폭행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져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승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자를 쓴 여성이 흰색 승용차 앞에서 차주를 기다립니다. 차를 빼달라는 겁니다. 반소매 셔츠를 입은 남성이 나타났고 말다툼이 시작됩니다. 이 남성은 전직 보디빌딩 선수였습니다. 말다툼이 격해지더니 남성이 여성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깁니다. 땅에 쓰러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 위협합니다. 결국 주먹질을 시작하고 위에서 누른 채 머리를 반복해서 때리고 발길질합니다. 남성의 아내가 말려보지만 듣지 않고 목덜미를 잡고 가격합니다. 맞던 여성이 옷을 잡고 늘어지자 우통을 벗어버립니다. 분이 덜 풀렸는지 침을 뱉습니다. 여성은 갈비뼈가 부러져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또 마주칠까 무섭기도 하고 아파트 단지 아니잖아요. 가해 남성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아내도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와이프를 밀치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니까 지금 애가 지금 유산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경찰은 남성을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미국 국방부 청사 근처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사진 한 장이 퍼지면서 한때 미국 증시까지 출렁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사진이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미국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 영내에서 검은 연기 기둥이 솟구칩니다. 큰 폭발이 일어난 듯 시뻘건 불길도 보입니다. 백악관도 검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월요일 아침, 이 사진은 트위터와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러시아 매체도 이를 보도했고 인도의 한 방송은 긴급 속보까지 내보내며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펜타곤이 공격당했다는 소문에
주식시장은 개장한 지 30분 만에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지수가 나란히 하락했고 반대로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와 금 가격이 잠시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누군가 AI를 이용해 만든 가짜였습니다. There was no explosion at the Pentagon, however. The image, we're going to show it to you, it's fake.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은 건물과 울타리 경계가 어색한 점 등을 볼 때 기존 사진에 연기를 합성한 것이라고 판정했습니다. AI가 만든 가짜뉴스가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달 중순 아일랜드의 한 일간 신문은 AI가 쓴 기고문을 실제 의료인이 쓴 것으로 알고 실었다가 독자에게 사과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중들에게 처음 각인된 것은 바로 이 말이었죠. 딱 10년 전인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뒤로 윤석열 검사도, 윤석열 검찰총장도 더 높은 권력에 굴하지 않는 모습으로 일부 시민들에게 각인됐고 어쩌면 그 권력에 대한 태도로 대통령까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민주노총의 1박 2일 집회, 물론 경찰이 금지한 시간까지 집회가 이어졌고 일부 무질서한 모습에 눈살을 찌푸렸을 시민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는 물론 민주노총도 반성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무질서를 이유로 대통령은 권력에 항의하는 목소리에 강경 대응을 천명했고 여당에서는 헌법상 자유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까지 제한하려고 한다면 물론 지금도 심야 집회를 상황에 따라 금지할 수는 있지만 아예 법으로 못하게 못 박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국정농단 당시 윤석열 특검 검사가 권력에 굴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된 것도 매주 토요일마다 밤늦게까지 광화문에 모였던 그 수많은 촛불들 덕택이었을 겁니다. 대통령이 아마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 자유일 겁니다. 자유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권력의 자유가 아닌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여야 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예선 첫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이 우승 후보 프랑스를 2대1로 꺾었습니다. 주장 이승원이 선취골을 터뜨렸고 이영준의 헤더골도 도왔습니다. 프랑스를 충격에 빠뜨린 비결, 바로 혹독한 훈련이었다고 하네요. 프랑스가 우승 후보라고 해서 솔직히 경기 전부터 준비를 많이 하고 세트피스 같은 부분에서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서. 기상센터입니다. 올해는 봄부터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은데요. 올 여름도 평년보다 덥고 강수량도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기상청의 여름 전망인데요. 6월부터 7월, 8월까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은 80%고요. 반대로 낮을 확률은 20%에 불과합니다. 특히 기온이 33도를 넘는 이 폭염일수가 이 평년 10.7일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2018년처럼 폭염일수가 한 달가량 지속되는 역대급 폭염까지는 아니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자, 비는 7, 8월에 집중됩니다. 엘니뇨가 발달하면서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는 3년 만에 엘니뇨가 발달하고 있는데요. 과거 엘니뇨가 심했던 해와 태풍 발생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우박이 떨어진 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대기가 안정되면서 소나기 가능성은 적겠습니다.
다만 출근길에 남부지방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서 운전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한낮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남아있는 황사의 영향으로 서쪽과 남부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높았다가 오후부터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온 보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3도, 부산 15도 등으로 오늘보다 1, 2도 높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 광주, 대구가 26도 등 오늘보다 1, 2도 떨어지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에선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합니다. 금요일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일요일 오후에 중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서 월요일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